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네, 오늘 알아볼 것은 으스스한 상식, 기괴한 상식, 신박한 상식입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진 않지만 분명히 사실인 것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신박한 상식들이 우리의 단잠을 불러일으킬지 참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상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화를 받다가 죽은 이유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전화를 받다가 죽었더라. 누구한테 살해당했나? 그죠? 그런 게 좀 일반적으로 떠오르긴 하는데, 왜냐면 전화 받다가 죽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죠?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전화를 받다가 죽은 걸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요, 스놉스라고 하는 미국의 사이트입니다. 여기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도시전설, 루머 이런 것들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올라와 있는 한 이야기입니다. 전화를 받고 있던 사람이 낙뢰에 맞아서 사망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미국에서는 매년 60명 이상의 사람들이 번개로 인해서 사망합니다. 이 숫자는 토네이도나 허리케인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보다 더 많은 건데요. 우리는 누구든지 천둥 번개가 치는 날에는 밖에 나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에 있더라도 번개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만약 번개가 인근 땅에 떨어지게 되면 엄청난 전력 섬광이 인근의 주택과 전기 통신 배선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압의 전기가 파이프를 타고 싱크대나 욕조로 흘러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둥 번개가 칠 때 당연히 실외보다는 실내가 덜 위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년마다 평균 1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전화통화 중에 번개를 맞고 사망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이유 때문에 번개가 유선 전화선을 타고 흘러 들어가면 전화를 받고 있던 사람을 감전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천둥 번개가 치는 날에는 전자제품의 플러그나 전화선, 컴퓨터의 본체를 분리하도록 하는 조치가 권장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실제로 전화를 받다가 감전된 사례를 알아볼까요? 1998년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살고 있던 9살의 소녀는 집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도중 번개에 맞았습니다. 소녀는 비명을 지르면서 전화기를 내던졌는데 몸에서 실제로 연기가 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얼굴은 파랗게 질리고 걷는 것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만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바로 당일에 퇴원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다행히도 생명에 지장은 없었고요. 다만 전화를 받고 있던 오른쪽 귀의 청력에 약간의 문제가 생기기는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행히도 경미한 부상으로 그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1985년 미국 뉴저지주 피스카타웨이에 거주하고 있던 17세 소년 제이슨 핀들리는 통화 중에 번개를 맞아서 사망했습니다.
당시 소녀는 할머니 댁에서 수화기를 귀에 댄 채 숨진 상태로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전화통화 중에 번개에 의한 간접적 감전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8년 미국 뉴욕주의 몬테주마에 살고 있던 22살 로라 맥도웰도 마찬가지. 전화통화 중에 번개가 전화선을 타넘어오면서 감전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안타깝게도 둘째 아이를 임신한 지 8개월 차인 산모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천둥이 치는 날에 유선전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실제로 아주 미세한 확률이지만 감전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쵸. 야, 진짜 위험하구나. 예. 근데 확실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에서는 그다지 공감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집전화를 거의 안 쓰잖아. 집전화 없는 분들이 더 많죠. 예, 저희 집도 집전화가 없거든요. 그리고 보통 다들 가정주택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한국엔 훨씬 많다 보니까 이런 감전에 대한 위험성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살지만 미국같이 정말 개활지가 펼쳐져 있고 뜨문뜨문 이제 민가들이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이런 전화선을 타고도 감전을 당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아마 우리나라보다 더 유선전화를 많이 쓰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참 위험하네요. 그죠? 하여튼 간에 전혀 위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전화기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는 좀 많이 안타까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망한 사람이 발견됐을 때 엄청 기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죠? 왜 죽었는지 이런 거를 경찰관이 도착했을 때 단번에 알아차리기 힘들 것 같아. 사인이 뭘까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함이 많이 남아있는 사건 현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오늘의 첫 번째 으스스한 상식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다음 두 번째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어느 인공지능 AI 기업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요즘 뭐 인공지능의 발전 참 무섭습니다. 예. 유튜브든 SNS든 뭐 어떤 뉴스 기사든지 간에 AI로 인해서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받고 AI가 아주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 이런 소식들을 접하는 게 아주 뭐 이상한 일이 아니죠. 이제 일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공지능 AI 기업은 한 가지 비밀이 있었다고 하는 건데요. 과연 어떤 비밀일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어떤 비밀일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인포메이션 에이지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는 각종 기업들의 정보, 소식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소식지인데요. 여기에 올라와 있는 한 기사입니다. 영국의 AI 기업 빌더 AI가 8년 동안 고객과 투자자들을 속여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당 기업에 대한 질책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16년에 설립돼서 AI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으며 성장을 했는데요. 이후에는 소프트뱅크, 카타르, 마이크로소프트 등 굴지의 대기업으로부터 총 7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받는 데 성공하기도 한 아주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그런 기업처럼 보였습니다. 이 빌더 AI는 나타샤라고 하는 인공지능 비서의 기술을 앞세운 소프트웨어 회사였습니다. 이 인공지능 비서 나타샤는 코딩이 없이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인공지능 비서였는데 기존의 개발 방식보다 6배가 빠르고 비용도 70%가 더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나타샤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사실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700명으로 구성된 인도의 개발자 팀이었습니다. 이들은 고객이 앱 개발을 요청하면 실제로 사람이 대신 만들어주는, 겉으로만 AI인 척을 하는 그런 회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회사 전체가 싸그리 거짓이었던 겁니다. 이 회사에서 일했던 전 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온데간데 없고 엔지니어들만 가득한 곳이라고도 묘사했다고 하는데요. 금융 부정 행위와 고객 기만 행위가 결합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연방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더 AI라고 하는 기업은 인공지능 역사상 최악의 재앙으로 기록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직 사람한테 안 되긴 해. 인공지능이 어디 사람을 따라가려 그래. 700명은 어떻게 이기냐고. 그쵸? 이게 꽤나 최신 기사거든요. 2025년 6월달 기사네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의 기대치? 이런 것들에 충족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기업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느낌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느낌의 약간 사기 같은 건 되게 많았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줄기세포 연구 관련해서 황우석 박사님이신가? 그분이 옛날에도 그랬잖아. 막 줄기세포 연구 관련해서 사람들 막 장애 같은 것도 고칠 수 있고 뭐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 이러면서 엄청난 세간에 관심 받았다가 나중에 그게 논문 조작인 걸로 밝혀지게 되면서 완전하게 우리나라에서 질타를 받게 된, 뭐 우리나라뿐 아니죠. 전 세계에 질타를 받은 거죠 그때. 그런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선도되는 기술을 개발했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곳들 중에서 물론 진짜인 곳들이 훨씬 많겠지만 이런 아주 상식 밖을 벗어나는 기업들도 가끔가다 있다 보니까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또 워낙에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런 기술을 개발했다 어쨌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투자금을 정말 많이 받을 수도 있고 하는, 정말 돈이 움직이는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없던 사실도 있는 것처럼 부풀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진짜 위험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철떡같이 믿고 여기다가 투자했던 사람들은 다 뭐가 된 거야, 그죠? 그거 하니까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건 주식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사건인데 바로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나무위키고요. 루보 사태에 대한 문서입니다. 2006년에서 2007년에 걸쳐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대표적인 국내 주식시장의 주가 조작 사태인데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원래 루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자동차 등 온갖 기계에 들어가는 베어링을 생산하는 작은 기업이었습니다. 본사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작전 세력이 이 회사의 주가를 조작하기로 모의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게 됐습니다. 2006년 3, 4분기 기준 매출액은 54억 원, 영업이익은 2억 2천만 원 적자를 기록했던 당시에는 루보는 굉장히 작은 중소기업이었습니다. 당시 회사의 주식 수는 990만 주 수준으로 주가는 1185원이었는데요. 2006년 10월 작전 세력이 루보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매집이 시작되면서 루보 주가는 1185원에서 2000원까지 거의 한 2배가 오른 거죠. 상한가를 2번을 치면서 매일 2에서 5%씩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근데 보통 주가 조작은 연일 상한가를 치면서 계속 올라가는데 이 루보 주식은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올라간 게 아니라 천천히 올라간 겁니다. 한국거래소는 이 당시의 주가 흐름에 수상한 김새를 포착하고 루보 측에 조회 공시를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루보 경영진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은 없었다면서 반복 답변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는 2,000원을 하던 주식이 6,600원까지 올랐습니다. 기존 가격에 비하면 6배가 오른 거죠. 당시의 작전 세력은 회원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거기서 계좌의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도 저처럼 떼돈 벌 수 있습니다. 3배 이상 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퍼뜨리게 되면서 돈을 더 끌어 모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넘어가서 2007년, 이때부터는 이제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들도 루보 주식을 사게 되면서 거래량이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7년 3월 23일 25,000원 몇 배가 오른 거죠? 20배가 오른 거죠? 네, 이렇게 쭉 올라간 겁니다. 그로부터 2달 정도가 지난 2007년 4월 달에는 기존의 주가 조작을 위해서 매입했던 작전 세력들은 다 빠지고 새로운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야, 이 주식 뭔데 계속 올라? 이러면서 사게 된 거죠. 그래서 가격이 51,400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분명히 1,000원이었는데 1년 전만 해도 1,000원이었던 주식이 50,000원대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50배가 올라간 거죠. 그러면서 하루 평균 거래량이 100에서 200만 주 수준이었다고 하고 시가총액은 5,200억까지 올라가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주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4월 16일 이날 이제 주식장이 마감된 다음에 검찰에서 주가 조작임을 알게 돼서 세력들을 소환하고 주식 계좌를 동결하게 됩니다. 이때 뉴스 기사에서 1,250원이었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엘사라고 하는 문구가 나오게 되면서 모든 개미 투자자들은 본인이 산 주식이 작전 세력에 의해서 많이 부풀려진 그런 주식임을 알게 됐고 다음 날부터 11거래일 연속 점하한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단 한 달 만에 3,000원대로 내려가더니 2007년 10월 17일에는 다시 2,000원으로 내려가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식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됐다가 쭉 올라갔다가 빡 떨어지는 이런 이제 기괴한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지금 알아본 이 루보랑 이전에 알아봤던 빌더 AI랑 아예 같다라고는 할 수는 없죠. 같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건 유사한 것 같다는 거예요. 정확히 어떤 기술을 갖고 이 회사가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낼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지도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 기술이 개발됐나 보다. 요즘 뭐 대세 기술력 이런 것들을 이 회사가 가지고 있나 보다 하는 식으로 투자를 이제 무지성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런 사건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두 사건이 아예 유사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유사성은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그 회사가 아무리 이제 그렇게 우리가 AI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해도 안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나 이 비밀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지 못한 게 약간의 패착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루보도 마찬가지죠. 이런 회사인지 누가 알았겠냐고. 그냥 주가가 오르니까 산 거겠지.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이 주식 투자가 굉장히 위험한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식을 그 회사의 미래나 어떤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건 괜찮은데 보통 우리가 그렇게 투자하지 않잖아요.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회사의 비전이라든지 방향성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고 어느 정도 등락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만 위주로 보고 우리가 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문제로도 이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저는 좀 주식 같은 거는 못 하겠더라고요. 여튼간에 그런 두 번째 이야기였고요. 다음 세 번째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고양이의 성격이 나라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아, 그래요? 저는 해외를 막 나가보는 사람이 아니라서 일본밖에 안 가봤거든요. 해외를. 일본에서는 한국이랑 뭐 딱히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은데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어디가 제일 친절할까? 고양이가 궁금합니다.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APA라고 하는 곳입니다.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네, 약자인데요. 네, 미국의 심리학 관련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을 다루고 있는 소식지입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한 기사인데요. 자, 이분은 크리스틴 비탈레 박사님입니다. 유니티 환경대학교에서 동물 건강 및 행동학과 조교수로 일하고 계신 분이고요. 오리건 주립대학교에서 실험심리학을 전공해서 동물과학 박사 학위를 받으신 그런 분이다. 근데 이제 이 박사님께서 뭘 연구했느냐? 미국의 가정에서 거주하고 있는 고양이, 그리고 일본의 가정에서 거주하고 있는 고양이, 마지막으로 고양이 카페에서 거주하고 있는 고양이를 대상으로 인간 친밀도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 사는 고양이들이 일본에 사는 고양이들보다 조금 더 인간 친밀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또한 대중의 인식 측면에서도 미국인들이 일본인들보다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도 있었다고 하네요. 아, 그렇구나. 약간 좀 아시아 쪽 고양이보다 서구 쪽 고양이들이 좀 더 인간 친화적이다. 좀 더 싸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네. 저는 고양이를 실제로 키우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 잘 압니다. 싸가지가 없어요. 네. 근데 약간 좀 서구 쪽 고양이들이 좀 더 친밀성이 있다는 거네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도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것에 더 이질감이 없다. 근데 재밌는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고양이는 실제로 이렇게 국가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데 사람은 고양이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의 주인들은 나라를 불문하고 고양이가 사교적이든지 사교적이지 않든지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에 대해서 강한 애착을 보이고 있었다고 하네요. 네. 이런 거 봤을 때 고양이가 상당히 엄청난 매력을 갖고 있는 동물인 것 같죠? 네. 재밌는 연구 결과인 것 같아요. 네. 고양이는 사람 차별을 하는데 사람은 고양이 차별을 안 한다는 참 재밌는 말이네요. 영원한 짝사랑인 거지 뭐. 근데 고양이는 뭐랄까 그런 특유의 매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개처럼 막 치대고 맨날 앵기고 그랬으면은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사랑받는 애완동물이 되진 못했을 것 같아요. 약간 적당히 지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좀 싸가지 없이 굴고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이런 점들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그런 동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마다 고양이가 다르다는 것도 참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그건 좀 궁금하긴 해. 약간 다른 나라에 있는 고양이들도 서로 만나면 그 대화가 될까? 사람은 안 되잖아요. 말이 다르니까. 근데 뭔가 행동 언어 같은 게 국가마다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각 나라의 동물들이 서로 말이 통하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이런 생각까지 해야지 이제 F인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대문자 F여가지고 항상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들 많이 합니다. 여튼 그런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잘 낫던데요?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했더니 상처가 잘 나았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죠? 그죠? 뭐가 있을까? 이러니까 잘 낫던데요. 아마 되게 의외의 방식으로 상처가 치료되는 걸 알게 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죠? 뭐가 됐든지 간에 한번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알자지라라고 하는 뉴스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한 기사인데요. 인도네시아의 한 오랑우탄이 약용 열대식물로 상처를 치료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는 일부 동물들이
야생에서 구할 수 있는 약초를 이용해서 스스로 질병을 치료하려고 하는 가장 최근의 사례이기도 한데요. 과학자들은 오랑우탄이 동남아 지역 전체에서 통증과 염증 치료에 쓰이는 약용식물의 잎을 뜯어서 씹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그렇게 씹어가지고 손가락으로 식물의 즙을 짜내서 상처가 났던 오른쪽 뺨의 상처에 바른 후 식물을 잘근잘근 씹어서 펼쳐가지고 상처 위를 덮는, 마치 약을 바르고 그 위에 붕대를 덮는 듯한 모습을 포착하게 된 건데요. 물론 이전 연구에서도 여러 종의 유인원들이 숲에서 약초를 찾아서 스스로를 치료하는 모습이 기록된 적은 있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붕대를 덮어서 마무리까지 하는 모습이 관측된 적은 없었습니다. 해당 오랑우탄이 발견된 것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레우세르 국립공원이었는데요. 연구진들은 해당 오랑우탄이 2022년 6월 다른 수컷 오랑우탄과 싸우던 도중에 다쳤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지역에서 침팬지들이 쓴맛이 나는 식물의 새싹을 씹어 삼킴으로써 속병을 달래는 모습이 포착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고릴라나 침팬지, 보노보는 위장에 서식하는 기생충을 제거하기 위해서 거친 잎을 통째로 삼키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야, 의외로 이걸 하면 낫던데요 라고 하는 게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었네요. 예.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유인원들은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동물원에다가 이렇게 동물들을 놓고 관찰하고 이런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 물론 이제 모든 생물들이 다 이렇게 관측을 핑계로 데리고 있는 게 좋아 보이진 않긴 하는데, 특히나 더 고지능인 동물들한테는 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고래라든지 원숭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가끔 동물원의 우리 안에 있는 걸 보면은 좀 안타까울 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그 롯데월드 타워 있잖아요. 롯데타워. 거기 지하에 있는 수족관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돌고래 있는 거 아세요? 그 개 있어요, 개. 벨루가. 진짜 신기해요. 요렇게 생긴 친구 있잖아요. 되게 착하게 생긴 친구. 이 친구가 롯데월드 타워에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되게 여러 마리였대. 2마리인가? 그랬는데 한 마리는 죽고 이제 한 마리만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 벨루가 돌고래가 그 수족관에 거의 하이라이트인 곳에 있거든요. 제일 마지막 약간 최종 보스처럼 되어 있는 방에 있어. 진짜 신비하긴 해. 그 진짜 예쁘긴 하거든요. 그 엄청 큰 수족관에 얘가 있는 거라서. 그래서 와, 어떻게 이렇게 생긴 애가 있지? 심지어 사람이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이 위에 잠실 그 지하 2층에 어떻게 이런 벨루가가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신기하긴 했는데, 동시에 너무 외로워 보이고 너무 뭐랄까 자연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얘를 보면서 좀 들더라고요. 네. 좀 되게 불쌍해 보였어요, 뭔가. 저도 물론 오늘 아침에 소고기를 먹었습니다. 네. 이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사육된 소고기를 구워 먹은 입장에서 벨루가가 불쌍하다, 원숭이가 불쌍하다 이런 말 하는 게 좀 되게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인 건 압니다. 네. 하지만 뭔가 이렇게 gat혀서 야생성을 완전히 거세당한 상태에서 지내고 있는 동물들을 보면은 뭔가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서 또 이런 말씀을 좀 한번 드렸네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불쌍한 거고 또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안 불쌍한 건지 그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런 게 동물권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는 진짜 제가 채식주의자가 아닌 이상은 할 얘기가 아닌 것 같긴 해요. 네. 어쨌든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 라고 하는 얘기고요. 뭐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요, 매년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의 양은? 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정말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매년마다 몇 마리가 잡힐까? 너무 궁금하다. 그죠? 근데 방금까지 돌고래 불쌍하다 이런 얘기 했는데 몇 마리 잡히는지 궁금하다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건 뭐 저도 압니다만 저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인지라. 하여튼 몇 마리가 잡힐까요? 궁금하죠? 지금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Confession in World Farming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동물복지 사이트입니다. 제가 아침에 소고기를 먹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꾸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접하니까 가슴이 아프네요. 하여튼 어떤 이야기가 있냐? 세계농업윤리옹호단체 연구자인 필 브루기 저수란 2000년부터 2019년 사이에 야생에서 잡힌 전 세계 어류 연간 개체수 추정이 있습니다. 요거에 따르면요, 전 세계적으로 1조 1천억에서 2조 2천억 마리의 야생 물고기가 매년마다 잡힌다고 합니다. 아, 진짜 많이 잡힌다. 1조 마리? 근데 이제 1조 혹은 2조 그 사이라고 하는 거죠. 정확하게 이제 알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근데 이렇게나 많이 잡힌 물고기들이 전부 사람의 식재료로 쓰이는 건 아니고요. 절반가량인 5천억 마리 혹은 1조 마리 정도가 어분과 어유로 가공돼서 주로 양식 동물의 사료로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잡는 거의 절반 정도는 사료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네요. 이건 진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저도 이제 고양이도 키우고 거북이도 키운단 말이에요. 고양이 사료에도 막 연어 막 요런 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뭐 열빙어 이런 것들도 고양이 간식 같은 걸로 만들잖아요. 충분히 그러겠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더욱이는 이제 제가 거북이를 키우는데, 거북이는 이제 감마루스라고 하는 엽새우를 먹거든요. 그게 이제 새우인데 엄청 조그만한 새우예요. 그걸 이제 말려가지고 이제 건조해서 거북이가 먹는 겁니다. 주로 보통 그 대표적인 사료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도 이제 마리수로 치면 다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러면 진짜 한 2조 마리 정도 잡힐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놀라운 거는 그게 매년마다 잡히는 양이라는 거고, 매년마다 바다에서 2조 마리씩 잡히는데도 아직까지도 꾸준하게 물고기가 잡힌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네요. 그죠? 아이, 모르겠어. 진짜 제가 불쌍하다 어쩌다 하면서 누군 또 키우고 누구는 먹고 이런 걸 봤을 때 저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고 이기적인 동물이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씁쓸해지니까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재채기 소리는 국가마다 다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거 맞죠? 맞아요. 진짜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미군 부대에서 일했으니까 사람들이 가끔 재채기 하는 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우리나라 재채기랑 많이 달라. 그냥 추 이런 소리를 내. 우리는 비슷하지만 에취 이러잖아요. 그게 확실히 다른 것 같은데,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하죠?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Popular Science라고 하는 과학지입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한 기사인데요. 재채기는 무의식적인 생리현상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재채기를 할 때 내는 소리는 무의식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국가마다 재채기를 할 때 내는 소리가 조금씩 다른데요. 프랑스에서는 재채기를 할 때 아홉 아홉 이렇게 한대요. 일본에선 재채기를 할 때 하카슌 하카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아츄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에취라고 합니다. 이는 재채기가 해당 문화권에서 사회적으로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의성어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채기의 소리의 크기마저도 해당 문화권에서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정도에 따라서 볼륨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기한 것은 타인이 재채기를 할 때 내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청각장애인들은 재채기를 할 때 소리를 내지 않거나 혹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리의 재채기의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건 몰랐어. 청각장애인 분들은 재채기 할 때 소리를 안 내는군요.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저도 재채기 할 때 일부러 소리를 더 내려고 안 하고 웬만하면 소리를 무음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좀 참아요. 되게 답답한 건 아는데 재채기 할 때 막 침 튀고 이러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속으로 참거든. 근데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이제 아무렇지 않게 소리를 안 내는데 재채기 할 때 진짜 뭐 온 세상이 떠나가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지만 개인의 성격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호방하고 털털하고 그런 사람들은 재채기 소리를 좀 작게 내려고 시도 안 하는 것 같고요. 저처럼 약간 좀 소극적이고 애견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소리 내는 걸 좀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서 작게 내는 것 같습니다. 여튼 국가마다 다르다는 거, 또한 청각장애인 분들은 재채기 소리를 안 낸다는 거, 신박한 상식이 아닐 수가 없네요. 그죠? 그리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아주 신박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엔딩이 달라지는 영화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영화는 하나인데 어떻게 엔딩이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 그죠? 그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위키피디아 영문 문서이고요. 여기에는 클루라고 하는 영화에 대한 문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죠. 클루라고 하는 1985년 영화가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는 살인무도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봉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이 클루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아셨을 수도 있지만 동명의 보드게임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재미있게도 실제 여러가지 다른 엔딩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먼저 영화의 내용부터 살펴보죠. 이 영화의 배경은 1954년이고요. 6명의 낯선 사람들이 뉴 잉글랜드에 있는 어떤 외딴 저택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각 6명의 사람들은 저택에 도착함과 동시에 가명을 받게 되는데요. 각각 머스타드 대령, 화이트, 피콕, 그린, 플럼, 스칼렛이었죠. 6명은 저마다의 이유로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택에서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라운지에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있던 6명의 사람들. 그런데 그 6명과 모두 연관이 있었던 한 인물, 보디라고 하는 사람이 저택에 뒤늦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보디라고 하는 사람은 각 6명의 사람들의 약점을 하나씩 알고 있었기 때문에 6명의 사람들 모두에게 위협적인 인물이면서 동시에 눈엣가시 같은 인물이었죠. 그때 저택의 불이 잠깐 꺼졌다가 켜지는 그 사이 보디라고 하는 인물이 시체가 되어버립니다. 그 저택에 있던 6명 중에 한 명은 보디를 죽인 살인범인 셈. 과연 이 6명 중에 누가 범인일까요? 라고 하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야, 듣기에는 상당히 흥미진진한데요. 사실은 보드게임의 내용이랑도 유사합니다. 보드게임 이제 클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똑같아요. 6명의 인물들이 이제 있고 저택도 마찬가지로 있고 여러 가지 방이 있는데 한 5군데인가 방이 있어요. 그리고 살해 도구도 5가지인가 6가지인가가 있어. 그거를 이제 카드를 섞어가지고 장소 카드, 범인 카드, 살인 도구 카드 이거를 하나씩 빼가지고 미리 서류 봉투에다가 넣어놔. 그 다음에 플레이어들은 주사위를 돌려가면서 증거물을 하나씩 찾아가지고 클로를 외친 다음에 누구누구 씨가 어디 방에서 어떻게 죽였다 이거를 맞히는 게임이거든요. 영화도 자체는 사실 비슷한 내용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간에 이 영화는 흥미롭게도 3가지의 버전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 영화관마다 다른 엔딩의 영화를 상영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이 영화를 즐기기 위해서는 영화를 3번을 봐야 됐다는 것이죠. 영화가 3분의 1쯤 진행됐을 때까지는 내용이 동일한데 이후부터는 내용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개봉했을 당시에 1,500만 달러를 써서 1,500만 달러의 수익을 내놓는 데 그친, 그러니까 그야말로 제작비만 간신히 건진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어도 굉장히 재밌는 컨셉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후로부터 다른 영화들과는 궤를 달리하는 이 신박한 구성에 컬트적인 인기를 얻게 되면서 2025년 올해에는 재개봉을 하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재개봉 당시에도 역시 3일간 매일매일 다른 엔딩을 틀어줬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엔딩이 달라지는 구성의 영화라는 게 신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영화랑 비슷한 연극도 있습니다. 꽤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나무위키고요. 나무위키의 쉬어 매드니스라고 하는 문서입니다. 한번 좀 읽어보죠. 독일의 극작가였던 파울로 포트너의 희곡 Schreie nicht oder der Mörderschin를 원작으로 하는 연극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독일어는 못 읽어가지고 대충 읽었습니다. 쉬어 매드니스는요,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추리극입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거의 매일 동안 공연하고 있는 스테디셀러의 연극인데요. 대한민국에서는 뮤지컬 헤븐이 제작해서 2006년 초연에 올렸고요. 관객이 참여해서 극을 이끌어가는 관객 참여형 극으로 화제를 모아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 2015년 11월 12일에는 다시 재개봉을 하게 됐는데 이후로는 오픈런으로 지금까지도 10년 넘게 연극을 이어오고 있는 스테디셀러 연극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쉬어 매드니스는요, 미용실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미용실의 위층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관객들이 목격자, 배심원, 증인이 되어서 추리에 참여하는 수사극입니다. 관객들은 극이 시작되면 집중해서 사건을 지켜보고 난 뒤 범인을 찾기 위해서 추리를 해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배우들한테 직접 말할 수도 있고요. 궁금했던 점을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용의자들에게 질의할 수도 있고 혹은 형사에게 사건의 단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제보할 수도 있고 유력 용의자를 지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객들의 투표에 따라서 매회 결말이 달라집니다. 이런 유사한 엔딩이 달라지는 연극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옛날에 대학교 동아리 할 때, 제가 연극 동아리였거든요. 그때 이걸 했었어요. 이 연극을 공연을 며칠 했지? 한 3일인가? 저희가 학교 축제 기간 동안에 항상 연극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봤었는데 지하에 이제 그 극장이 있어가지고 했었어요. 저는 그때 배우로 참여하진 않았고 이 전 때 제가 주연을 했었어가지고 좀 쉬고 싶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이제 연출 이런 걸로 이제 일을 했었는데 정말 빡센 게 이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배우들이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연극이 어떤 식이냐면 약간
뭔가 누가 봐도 수상한 인물들이 나오기도 하고 수상한 행동들을 하기도 하고 이런 걸 이제 곳곳에 집어넣어. 관객들은 이제 그거 보면서 저 사람 뭐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언젠가 이제 배우들이랑 질의할 수 있는 시간에 그걸 다 이제 말하는 거야. 그걸 통해서 이제 범인을 추려내는 그런 연극이다 보니까 결국 그 말은 뭐야? 이게 다 애드립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는 애드립에 기대해야겠지만 관객들이 할 만한 질문들을 배우들이 다 숙지하고 있어야 돼. 또 추가적으로 그렇게 이제 모인 정보들에 의해서 결말이 달라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우들도 달라지는 이 엔딩에 대해서 전부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었고 특히나 이제 여기서 형사 역할을 하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형사가 진짜 빡세. 관객들이 물어보는 거에 다 답변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이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듣는 질문지 같은 걸 종합해가지고 당신이 범인이야!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연기를 진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엄청 어려운 연극이었던 걸로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이거 지금도 대학로에서 하고 있거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연인분들이랑 할 거 없을 때 보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연극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였고요. 뭐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건데요. 확실한 품질 보증이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확실한 품질 보증이라. 이런 거 있으면 좋죠. 내가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진짜 좋다. 이런 거 누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게 안 되니까 항상 우리가 인터넷으로 물건 구매하는 거를 좀 주저하는 거잖아요. 그죠? 과연 어떤 품질 보증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위키피디아 영문 문서이고요. 카시오 F91W에 대한 문서입니다. 요거 시계 한 번씩 보셨죠? 이거 워낙 카시오의 스테디셀러고 대표하는 시계 중에 하나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보신 적은 무조건 한 번씩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디자인을 변주해서 여러 가지 모델로 많이 바리에이션이 됐거든요. 그래서 카시오 시계네 하실 텐데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자, 카시오 F91W 모델은요, 일본의 시계 회사인 카시오에서 만든 전자식 시계입니다. 1986년에 출시하게 됐는데 저렴한 가격과 긴 배터리 수명, 그리고 상징적인 디자인으로 큰 인기를 얻은 모델이기도 합니다. 2011년 기준으로 연간 생산량이 300만 대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시계이기도 합니다. 아주 평범하게 생긴 시계이면서 동시에 레트로의 붐까지 불고 있는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시계인데, 당연히 저렴하고 튼튼하고 성능 확실하고 예쁘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아직까지도 꾸준하게 사랑을 받고 있는 시계입니다. 근데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장점들이 나쁘게 쓰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가디언지에서 공개한 관타나모 수용소의 신문관에게 발행된 사내 문서에 따르면요, 카시오 F91W 디지털 시계가 4파운드에 불과한 가격에 너무 훌륭한 성능을 자랑하기 때문에 알카에다로부터 폭탄 제조 훈련을 받은 자가 애용하는 시계일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쓰여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계를 착용하고 있던 사람이 만약에 중동 지역 사람이야, 그러면 혹시 테러리스트가 아닐까 하고 경찰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하나의 표식으로 작용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 시계가 이제 이렇게 폭탄의 타이머로 쓰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테러리스트들이 시한폭탄을 만들 때 상당히 많이 사용한 시계라고도 하고요. 너무 훌륭한 가성비 때문에 폭탄 테러에까지 쓰이게 된 이 시계야말로 어떻게 보면 품질 보증이 정확히 이루어진 시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폭탄 설치에 쓰인 시계라면 두말할 것 없이 성능은 완벽하게 보증됐다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카시오는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약간 좀 현타가 왔을 것 같기도 해. 그죠? 내가 예쁘게 만든 시계가
폭탄 테러에 쓰인다고 하면은 이거 기뻐해야 돼, 슬퍼해야 돼, 그죠? 애매하죠. 하여튼 저도 이거랑 유사한 디자인의 이제 168인가? 요거 가지고 있거든요. A168W. 이것도 이제 스테디셀러죠. 손석희 씨가 착용한 시계로도 유명한 시계인데 디자인은 똑같은데 이제 재질감이 바뀐 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이거 시계를 산 게 진짜 한 10년 전인 것 같은데 지금도 멀쩡하고요. 지금 봐도 예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시계에 큰 돈 쓰고 싶지 않은데 예쁜 건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고려해 보세요. 되게 괜찮아요.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였고요. 뭐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영국에서 한때 크리스마스가 금지된 이유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영국에서 크리스마스가 금지가 될 수가 있나? 아니 거기는 기독교의 거의 본고장급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떻게 금지가 됐다는 걸까? 이해가 안 되는데 과연 어떤 이유인지는 지금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크롬웰 뮤지엄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이제 크롬웰, 그러니까 올리버 크롬웰 말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들이 적혀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람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잉글랜드 쪽의 호국경? 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죠?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이 크리스마스를 금지하게 된 걸까는 이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600년대 유럽 전역의 많은 개신교들, 특히 영국의 청교도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요, 크리스마스 축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카톨릭 신자들이 증오와 박해를 받고 있던 시기였는데 크리스마스 축제가 가톨릭과 너무 밀접한 연관이 있는 축제라는 인식이 당시에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크리스마스 축제라는 게 실제로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축제도 아닙니다. 예수 탄신일을 축하하는 날이잖아요. 라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알지만 정확히 예수가 언제 태어났는지는 성경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12월 25일이라고 하는 건 추정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날짜를 토대로.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축제를 이렇게 공공연하게 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고 하는 시각이 당시에 팽배했고요. 추가적으로 크리스마스 축제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술을 마시기도 하고 또 방탕해지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독교적인 축제로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최초로 1644년에 크리스마스를 공휴일이 아니라 금식일로 지정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행사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금지한 사례였고요. 그리고 1647년에는 크리스마스를 포함한 모든 기독교적인 행사, 그러니까 부활절이라든지 성령 강림절 축제 등등을 모두 금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660년대 영국의 왕정 복고가 다시 일어남에 따라서 영국의 군주제가 부활하면서 종교 행사 금지법이 폐지가 됨에 따라서 다시 영국에서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 이거 크리스마스를 국가적으로 이렇게 금지한 적이 있었다는 게 참 놀랐습니다. 사실상 지배적인 그런 국가에서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금지할 수도 있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오늘이 12월 24일이라는 거고요. 집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영상을 만들고 있다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유튜버의 숙명입니다. 이게 유튜브 영상에 올려야 되는 사람이 겪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유튜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튼 이렇게 마지막 이야기는 크리스마스 이야기로도 이제 끝을 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태까지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어떻게 좀 재밌게 들으셨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박하고 즐거운 이야기들이 많아서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서였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죠.